그러면 자 전제 조건 6번입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시작. 자, 예,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폭이 좁으냐 넓으냐 이걸 보셔야 돼요. 좁은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와 넓은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좁은 상태보다는 넓은 상태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있잖아요. 저는 중앙대학교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앙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근데 제가 중앙대학교도 합격을 하고 뭐 고려대학교도 합격을 하고 서울대에도 합격을 했다면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중앙대학교. 그래도 물론 중앙대학교 갈 수도 있지만 아마 그때는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입학 면접 때 딱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는 서울대학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아니 근데 서울대 맞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선택하고 넓은 상황의 선택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공을 본다면은 제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갔다면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지만 다시 제가 대학을 간다면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안 갈 것 같아요. 다시 간다면 저는 심리학과를 갈 것 같아요. 심리학과. 근데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 신문방송학과인데 지금은 그 신문방송학과가 아니라 심리학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신문방송학과를 갔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그게 최선은 아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후회되는 선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후회되는 선택이 생길까를 생각해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연결되는데 바로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넓다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아마 더 나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이 더 나은 운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 자, 이 최악의 행동도 보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이른바 범죄자가 살인을 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일례로 이제 제가 많이 했던 얘가 이제 길태라는 이야기인데 길태라는 애가 있어요. 길태가 왜 이름이 길태라고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은 길에서 태어난 아이다 해서 이제 길태예요. 예, 길태가 그 2006년도인가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부산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아파트 물탱크 속에 시체를 넣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 이제 물을 틀다 보니까 어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왜 수돗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썩은 물이 나오지?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물탱크 안을 보니까 이미 이제 오래전에 실종된 여자 중학생 시체가 그 물탱크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TV하고 이걸 다 이제 조회돼 보니까 길태가 이렇게 죽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길태를 볼 때 길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길태는 사악한 인간이다.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길태는 선택의 여지가 좁았던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사탄. 자, 사탄이다, 뭐, 때려 죽여야 될 놈이다, 뭐, 사악한 인간이다, 어쨌든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그때. 근데 이제 NLP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길태도 착한 인간인데, 길태도 단지 선택의 폭이 좁았을 뿐이다. 자, 참고로 이제 길태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요. 길태가 길에서 태어나서 버려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 버려진 아이를 키운 사람이 돈이 없는 가난한 노부부였어요. 자, 돈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돈이 없는 노부부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 길태를 좀 힘들게 키웠어요.
학교를 보낼 때 학용품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태가 그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친구 연필도 훔치고 뭐 친구 용돈도 훔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미 10대 시절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훔치다 보니까 이제 뭐 쟤는 도둑놈이다 해서 이제 뭐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관계가 없어지고 왕따 되고 그래서 20대가 되어서 이제 또 교도소에서 나와 보니까 나를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아무도 없고 취직할 수 있는 어떤 직장도 없고 근데 부모는 돈이 없어서 용돈도 안 주고 나는 완전히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버려진 범죄에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골목에 걸어가는데 이제 아주 예쁜 그 여자 중학생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충동적으로 성폭행을 했어요. 어쨌든 그게 죽였어요. 그게 이제 길태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길태가 좀 더 다른 환경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길태가 부려진 가정이 아니라 언제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할머니도 있고 고모 이모도 있고 그러면서 학교 갈 때 부모가 충분한 용돈과 충분한 사랑을 주면서 케어를 해주면서 학교에 친구도 또 많아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똑같은 20대인데 만날 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또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길태였다면 그런 길태가 똑같은 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 중학생이 지나갔다면 과연 납치를 했을까요? 과연 성폭행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길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길태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길태는 납치를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심리 상태로 본다. 자, 우리는 그래서 모든 범죄, 모든 사악한 행동의 이면에도 바로 이런 선택의 폭이라는 게 연결된다는 거. 자, 모든 사람은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중독 이야기했는데, 중독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3짜리가 막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게임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제 치료를 해서 너는 게임을 언제 처음 시작했니? 언제부터 게임을 시작했어? 라고 물으니까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게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 아빠 다 맞벌이를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오려면은 뭐 저녁 7시까지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고 또 혼자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고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금방 시간이 가서 엄마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고3짜리가 그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은 그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 초1 시절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했던 것은 어때요? 최선이죠? 이해가 가는 일이죠. 최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중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엄마 없는 외로움, 아빠 없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초1짜리의 그 내면 아이의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따독거려주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3으로 들어와서 근데 너는 지금 초1짜리가 아니지 않느냐. 초1짜리 걔는 게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지만 고3짜리 너는 게임을 안 하더라도 수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데 왜 굳이 게임만 해야 돼? 그건 아니지. 너는 초1 때부터 훨씬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초1짜리의 그 게임을 중단하고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인강을 듣거나 수학 공부를 하거나 국어 공부를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선택의 방향을 이제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게임을 끊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래요. 담배 언제 처음 피웠어요? 보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 모임에 가서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혼자 담배를 안 피우면은 그 분위기에서 막 왕따가 될 것 같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2 때 그 뭐 여러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담배 피우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이죠? 자, 군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막 훈련 받다가 딱 5분 휴식 주는데 군대에서 공짜로 담배를 나눠줘요 또. 근데 5분 휴식 시간에 다 담배를 피우는데 나만 안 피우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그, 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 이제, 뭐,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뭐, 대부분이 이렇게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자, 그 사악한 행동을 그만두고, 더 나은 행동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 완전히 망가진 인간은 없다. 단지 선택의 폭이 좁은 인간이 있을 뿐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오케이. 이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이런 수준이 높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우리가 출시할 때 컴퓨터는 완벽한 컴퓨터로 출시가 될까요? 고장난 컴퓨터로 출시가 될까요? 네. 선생님, 그 교재하고 이 저기 그 내용이 틀리네요. 아니 있습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나요? 아, 그 다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또 다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컴퓨터가 완벽한 컴퓨터로 출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고장난 컴퓨터로 출시되었을까요? 자, 완벽한 컴퓨터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고 공포증도 생기고 할 수 없다라는 믿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 나는 완벽하다. 자, 나는 완벽하다. 시작. 나는 완벽하다. 자, 나뿐만, 자, 모든 인간은 완벽하다. 시작. 모든 인간은 완벽하다. 아, 완벽하다면 완벽한 존재다. 시작. 완벽한 존재인데 왜 어떤 사람은 사악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거죠. 이 완벽한 존재인 인간이 바로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두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우리는 이제 백신 알약을 가지고 고치잖아요. 자, 우리 인간도 바이러스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완벽한 존재인데, 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저 안 좋은 패턴이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 패턴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저 사람도 다시 완벽한 존재로 바뀔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처음부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완벽한 인간이라고 우선 존중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 저 완전한 인간인데, 완벽한 인간인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잘못되었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엄격했을까? 부모가 이혼을 했을까? 어릴 때 상처를 받았을까? 혼자 할머니한테 키워졌을까?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뿌리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마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다시 태어날 때 완벽했던 것처럼 완벽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이제 바라봄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사랑스러운 존재다. 모든 인간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평가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다. 시작.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다. 자,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자, 행복에 대한 자원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자원일 수도 있고, 뭐 부에 대한 자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강의를 원한다면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자원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자원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나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럼 그게 행복의 자원이에요. 자, 과거에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행복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상상력, 그러니까 오감,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인 소리, 신체 감각의 느낌, 또 후각적인 어떤 그 냄새, 미각의 맛, 이 오감을 활용해서 과거의 경험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자원이 있다고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행복했다면 그 행복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과거에 자신감을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왜 지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까요? 네, 그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억이라는 자산을 있지 않습니까? 3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30억이 그 통장에 그것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는 걸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은 30억을 사용을 못해요. 아주 가난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30억이 없는 사람일까요?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네, 바로 그렇죠.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자 30억이 있는 것처럼 모든 행복의 자원, 성공의 자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상태로,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부자가 안 된 상태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자원이 없는 사람일까요? 행복의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 없는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자원을 끌어내어서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NLP는 바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가를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행복했던 적이 언제 있었지?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적이 언제 있었지? 과거에 큰 자신감을 얻었던 적이 언제였지? 과거에 내가 신났던 기분은 언제였지? 자, 과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은 언제였지? 그런 걸 다 이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자신감이 있었다면 지금도 자신감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원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이제 보면은 탁월성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보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강의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역할 모델이라고 그러죠. 자, 이 역할 모델들이 어떻게 해서 행복의 자원을, 성공의 자원을, 자신감의 자원을 잘 끌어와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패턴, 그 전략을 알아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따라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 강사가 되었다면 나도 강의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역할 모델을 누구를 봤냐면은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무한능력이라는 책을 쓴 이제 아주 대단한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이자
NLP 코치거든요. 저는 앤서니 라빈스를 어떻게 하면 모방을 할까를 항상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앤서니 라빈스의 그 영어로 된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앤서니 라빈스의 쓴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무한능력 책을 거의 100번 이상 읽었어요.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는 제가 눈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내어 읽으면서 소리 내어서 읽은 게 한 100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두꺼운 책을. 예. 그걸 그리고 입으로 소리 내어서 녹음을 했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로. 제가 2001년도에 그 책을 샀는데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낭독해서 녹음한 걸 귀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앤서니 라빈스처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 이야기 듣고 내 안에 잠든 그 인을 깨우라 책 읽어보세요. 제 강의 듣고 무한능력 책 읽어보세요. 야 코치님 이야기 여기 다 있네 아마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 앤서니 라빈스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앤서니 라빈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2001년부터 거의 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책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해요. 마치 아기가 엄마 손에 놓으면 불안한 것처럼. 저는 그 책을 놓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가방을, 왼손에는 책을, 그게 저의 신조였어요. 책을 들고 있으면 책을 보거든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책을 들고 갔고요. 자, 음식점을 가더라도 책을 들고 갔고, 지하철 스피치, 그때 지하철 스피치를 많이, 지하철 스피치를 할 때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잠든 그 1월 개월 책을 4권을 샀어요, 4권을. 한 번은 그 지하철에 선반에 올려놓고 잘못 내려가지고 책을, 그 아까운 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책을 읽다가 세상에 이를 보다 저기 화장실에 빠뜨려버렸네요. 그래서 2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집에 한 권을 놔두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는 책 한 권을 또 놔두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2권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막 밑줄 치고 뭐 메모하고 뭐 이거 누더기가 되지. 아주 난리에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말 뭐 보물처럼 잠을 잘 때도 그 머리 옆에 두고 자고 막 이렇게 보물처럼 신주 다루는 것처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반 앤서니 라빈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스처럼 막 생각하고요. 앤서니 라빈스처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앤서니 라빈스의 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앤서니 라빈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제가 존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브라이언 트레이시처럼 또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맥시멈 어치브먼트라는 성취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한 100번 이상 읽었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 돌아가셨는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일과의 습관이라는 책을 또 그런 식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모방을 한 거죠. 스티븐 코비, 브라이언 트레이시, 앤서니 라빈스. 요걸 이제 2001년부터 해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모방을 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는 책이 없더라도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더라고. 뭐 책이 없더라도 어떤 주제 주면 그냥 이 책의 모든 걸 제가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 보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전제 조건을 저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요렇게 되려면요. 이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외워서 강의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제 NLP 속에서 뭐 성공학 책 속에서 심리학 속에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앤서니 라빈스, 스티븐 코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모방을 하려고 그 전략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 사람처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역할 모델을 찾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요. 역할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지름길을 찾아서 가려고 애를 쓰거든. 저처럼 무식하게 안 해요. 저처럼 100번씩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 있겠습니까? 100번씩 소리 내어 읽는 사람 있을까요? 진짜 무식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모방에는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모방을 했는데 근데 제가 NLP를 훈련해 보니까요. NLP는 저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더라도 전략을 아주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전략. 이제 모델링 기법이라는 걸 일단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모델링 기법을 배우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쉽게 역할 모델을 따라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역할 모델이 갖고 있는 행복의 자원, 성공의 자원, 뭐 부자의 자원 이런 것들을 쉽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처럼 뭐 부자,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자원이라는 건 있잖아요. 자원은 신체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 근육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많이 사용할수록 발달돼요, 쇠퇴돼? 발달됐죠? 네. 이 성공의 근육, 뭐 행복의 근육, 이게 모든 게 이제 근육인데요.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하면 그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장 떨리면 엎쳤는데 줄이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의 자원을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의 자원을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말을 하는 자원을 활용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늘 일찍 오셔서 하루 내내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힘들만 합니까, 선생님? 박수 한번. 아니, 가장 일찍 오신 분이에요. 오늘 11시 40분에 오셨어요. 최근에 가장 열심히 또 하고 계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걸 또 이제 지금 보세요. 순서가 조금 달라지도록 얘기하십시오. 자,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시작.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물이 실패죠. 맞아요? 실패라는 잘못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이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의 행동을 한다면은 성공이 오겠죠? 자,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제대로 되고 어떤 것은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실패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행동을 못했구나. 자, 접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실패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디슨의 발명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의 실패가 있었냐? 3,000번. 물론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00번의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박사님은 3,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전구를 발명하셨습니까? 너무 박사님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위대하다.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000번의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3,000가지 전구를 만들지 못한 방법을 알아내었던 겁니다. 3,000가지나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으니까 앞으로 전구를 만드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지겠냐 이거지. 어때요, 선생님?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엄청 긍정적이야. 오, 그럼요. 거기 정주영 할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네. 되게 좋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그럼요. 실패는 없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최고의 성공 공식도 배우게 되고 뭐 TOT 모형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모든 성공은 4가지 단계를 밟거든요. 4가지. 첫 번째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체화시킨다. 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종이에 글로 적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모든 성공학의 첫 번째 뭐냐 꿈과 목표를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해요. 자, 목표를 갖는 것. 두 번째는 행동을 취한다예요. 목표에 있으면 행동을 하겠죠. 행동을 취한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는다요. 제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그리고 4단계가 뭐냐면요.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자, 정리됩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목표를 구체화한다. 행동을 취한다. 제대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자, 마지막 4단계.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자, 그럼 여기서 실패라는 건 뭐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죠.
그럼 4단계로 가야 돼요. 자,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그죠.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을 이긴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접근 방식을 달리하라는 신호예요.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보다 융통성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대화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어떤 뭐 영업에 계약을 맺는 것, 뭐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4단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대화를 해보면은 말이 안 통하고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뒤에 오겠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실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자,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의 방식을 바꾸어서 예? 그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나는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말귀를 알아듣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나 황성주 생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난 안 먹겠대.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분명히 생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마음 불어도 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생식을 먹을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어떻게 한다? 융통성 있게 소개를 한 거예요. 선물을 한번 줘보기도 하고, 예? 설명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교육에 초대도 한번 해보고, 선생님 스폰서도 데려가 스폰서 소개도 한번 해보고, 뭐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요걸 이제 봐야 됩니다. 요거 지금 나왔네요. 전제 조건 16번.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반응이 좋지 않다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바로 나의 책임이다. 상대방의 거절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은 내 대화 방식이 융통성이 없거나 내 대화 방식이 그 사람한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좀 더 민감성을 키우고 좀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라는 신호죠.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과 래퍼를 더 형성해라. 래퍼라는 것은 믿음, 신뢰를 더 구축하고 공감대를 더 형성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릴 수 있게끔 네?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 단지 융통성이 없거나 민감성이 부족한 고집불통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영업에 있어서도 고객의 거절은 있을 수가 없다. 영업에 고객의 거절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고객이 거절한다라는 것은 그 영업하는 사람이 그 고객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융통성 없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 고객과 래포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친밀감이나 믿음, 신뢰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을 할 뿐이죠. 혹시 이런 걸 그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 있습니까? 자, NLP를 배우면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NLP는 사람에게 융통성 있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네. NLP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고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죠. 우선순위로 만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만날 뿐이지. 그죠? 이제 사실은 내가 마음 먹는 모든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NLP적으로 보면. 자, 핫도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광이고 누구는 단이고 누구는 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통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좀 더 봤을 거. 아니, 그 사람들 이제 핫도장 넘기듯이 사람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만나다 보면은 5장에 광이 있는 것처럼 저기 뭐 먹는 사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교육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보통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영업에서는 이제 그 자기 파트너를 잡고 고객을 찾는 것을 이제 핫도장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핫도장 48장 중에 광이 5장 있는 것처럼 48명을 만나면은 반드시 사업할 사람이 5명 논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비유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그리고 숫자를 늘려야 된다든지 맞는 이야기야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NLP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이 부정의 반응을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융통성이 좀 부족할 뿐이고 내가 래퍼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유리하죠. 이후에 포도 이야기처럼 어차피 저 포도는 신맛이 날 거니까 뭐 안 따도 좋아 이거보다는 안 그래요? 저것도 딸 수 있다면 좋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뭐 사업 안 할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 고객 안 될 사람이니까 뭐 만날 필요 없어 이거보다는 그 사람도 내가 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NLP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내 고객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내 내담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반응이 좋아야 돼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육을 하는데 나 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졸고 있다든지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교육하는 사람 책임이에요? 교육하는 사람 책임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그 청중들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너무 따분하게 했거나 재미없게 강의를 했을 뿐이겠죠. 어쨌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전제 조건에 이제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마인드 바디 커넥션. 자, 마음이 몸을 변화시키고 몸이 또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제 일체 유심조의 해골 바가지 물이 밤에는 맛이 좋았는데 자, 낮에 부욕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마음이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마음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연상을 하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느낌을 듣느냐가 또 이제 우리 자세나 호흡이나 목소리나 눈동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사랑하는 감정, 자,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아니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안아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눈빛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눈빛을 바꾸게 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눈빛을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해본 거야. 막 부드럽게. 자, 눈빛을 부드럽게 하니까 마음에 호감이 생겨요? 싫은 감정이 생겨요? 당연히 호감이 생기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기분이 업될까요? 다운될까요? 어때요? 기분이 업되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그래서 우울할 때 뭐 화장을 이쁘게 하고 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옷을 또 이쁘게 차려입고 밖에 나가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제 외부적인 이 행동이 우리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웃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다. 이게 같은 원리죠. 웃음, 행복. 자, 마음의 행복이 웃음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외부적인 웃음이라는 행동이 또 행복한 마음을 만들기도 하더라. 그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게 NLP 기본 원리인데 NLP를 단 한 단어로 종교에 비유한다면은 무슨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오감교. 오감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눈을 감고 오감을 활용해서 상상을 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연상을 하고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이 어떤 느낌을 갖고 또 코로 어떤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어떤 맛을 보느냐 요게 이제 경험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각이 발달된 사람, 어떤 사람은 청각이 발달된 사람,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이 발달된 사람, 감각의 차이가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경험의 빵을 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설탕, 소금, 물 뭐 다양한 이제 빵의 재료를 드리면서 한 시간 드릴 테니까 5번에 빵을 한번 구워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빵을 어떻게 굽느냐? 각자 다른 빵을 구울 거예요. 맛이 다 틀릴 거예요. 빵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사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실패를 했다든지 똑같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다가 뭐 실패하는 뭐 강의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고의 패턴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창피하게 바라봐서 정말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경험. 어떤 사람은 다시 재도약. 내가 앞으로 강의를 멋지게 준비해서 앞으로 멋진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LP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사건 경험, 상황 이런 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내부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부 표현 방식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훈련할 수 있다면 똑같은 사건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긍정의 반응이 우리 운명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이 10% 운명에 영향을 준다면 자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는 90%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대 9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이걸 배워야 돼. 90%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감의 사용법 또는 뭐 어떤 해석의 힘, 언어의 활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전제 조건 12번 여기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실행하라 시죠.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면 실행하라. 자, NLP는 그냥 듣는 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런 것들을 다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전제 조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뭐 NLP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공중분리 기법, 유광학 기법, 뭐 힙 기법, 뭐 시간선 치료 다양한 그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실천하는 그런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뜻이죠. 근데 백견불여일행이다. 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그러니까 practice makes perfection 했죠. 어떤 실행은 완벽함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NLP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실행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오늘 저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한테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오늘 저한테 배운 게 많이 있죠. 내 머리에 남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누구한테 가르쳐 보세요. 오늘 그 센터에 가서 배워보니까 지도는 영토가 아니더라던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유리하다던데 의사소통의 모든 반응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던데 뭐 여러 가지 제가 했죠. 그렇죠? 그런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김오곤 한의사라고 있어요. 김오곤 한의사가 이제 2005년부터 저한테 이제 NLP와 이제 스피치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은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원에서 서울 강남역 아침행간을 봤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제가 강의하는 걸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제가 좀 쉬잖아요. 그러면 쉼 이것도 써. 쉼. 자, 기침하잖아요. 기침 이것도 써. 그렇게 메모를 하는 분인데 모든 강의 내용, 모든 대화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그게 노트를 보면 한 15페이지 이상이 돼요. 1시간 강의하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왜 그 메모를 하는 거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하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가족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큰딸, 둘째딸, 셋째딸, 막내 아들, 거기도 이제 식구가 많아요. 사남매 이제 아빠인데 딱 앉혀놓고 오늘 코치님한테 배워볼 내가 한번 강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막 강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1시간 강의한 것을 본인이 아무리 길게 해도 30분이 안 되더래요. 나중에는 제가 1시간 강의하면 똑같이 1시간 강의합니다. 이렇게 그걸 한 5년 이상을 한 거예요. 5년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는 명강사를 뛰어넘어서 TV 방송에 가서 아침마당에 출연하고요. 뭐 그다음에 TVN 뭐 그다음에 뭐 케이블 방송 있잖아요. 그런데 막 황금알 이런데 게스트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뭐 항상 출연하고 이제 어쨌든 대단히 성공했죠. 정동문이라는 이름 잘 몰라도 김오곤 한의사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완전히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이제 그분의 성공의 비결에는 바로 메모가 있었고 가르치는 게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제가 앤서니 라빈스, 브라이언 트레이시, 스티븐 코비 책을 읽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 남건호 선생님은 2006년 저 다녔으니까 제가 그때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아마추어였고요 제가 사실은. 근데 얼마나 제가 많은 수련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예 녹아있죠. 그 당시에는 막 강의 1시간 하려면 2시간, 3시간 준비해서 강의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시작.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자, 아까도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조금 했었는데,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내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옳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어느 정도 옳은 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라는 건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나의 타당성도 인정을 하지만, 나도 옳지만, 저분 이야기도 옳다고. 여기 이해되시나요?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같이 존중을 하는. 그래서 상대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A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A, B, C, D 더 이상을 생각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법정 스님과 그 해인 스님이 이렇게 이제 원노의 관계가 되면서 친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법정 스님은 해인 수녀님이 오빠, 오라버니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두 분이 그 오빠 동생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그만할 게 아니라 자, 그게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내 생각도 옳지만 그 말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우리는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두 개 남았습니다.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저한테 별로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계속 제가 한 2시간 동안 저만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완전 자세에서 이야기하고 자세. 어떤 분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고개에 손을 대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르비안 연구해보니까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7%. 목소리가 영향을 주는 게 38%예요. 신체적인 언어, 눈빛이나 표정이나 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55%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3%는 비언어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7%의 내용을 38%의 어떤 목소리로 55%의 어떤 신체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A가 하느냐 B가 하느냐 C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내용일까요? 아니면 목소리 신체 언어일까요? 목소리 신체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3%의 비언어적인 이 언어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 내용을 어떤 구조로 말할까,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할까,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숨을 쉬면서 말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7%의 내용은 의식의 영역이지만은 93%의 비언어적인 영역은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역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영역이라는 의미는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이 좋아지거나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싫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은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싫어지는 것과 좋아지는 걸 결정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죠. 바로 93%의 비언어죠. 비언어죠. NLP는 바로 이렇게 이제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서 두 가지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떤 목소리, 어떤 신체 언어를 활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한테 전달하고 변화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입니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다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이제 래퍼도 있고 뭐 바젤 모델이라든지 또는 그 메타 모델, 밀턴 모델 요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만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해보라. 시작. 이건 이제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이야기했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내일의 내 무게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정신 질환자다. 그런 근데 이야기를. 그거 있잖아요.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아닌가요? 아인슈타인, 정신병자의 정의를 네, 아인슈타인도 그 이야기 했고, 그래. 아인슈타인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그걸 인용을 했는데, 뭐, 거의 뭐, 많이 이야기 됩니다. 뭐, 가장 오래 전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 분명히 그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뭐 정신병자 학회인가? 거기서 정신병의 정의를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간. 네. 그래서 뭐 출처는 여러 출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들은 다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누구 한 게 뭐 토를 중요합니까? 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최고의 정신 질환자가 바로 이제 다른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의 내 삶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 이건 뭐냐면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오늘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내일 어떤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그 패턴을 바꾸려면은 과거의 그 원인에 되는 뿌리 사건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치료나 행동이나 뭐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다 됐는데요. 제가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제 스스로가. 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